수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병원 창밖을 내려다보았을 때 남편이 내 여동생과 손을 잡고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느낀 고통에 비하면 말이다.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모르핀의 약효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알던 내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내 회복실 창문에서 21층 아래에 있는 병원 구내식당의 유리 칸막이 너머로 나는 남편 박지훈이 작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여 내 동생 강서아의 입술에 키스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가벼운 입맞춤도 처남과 매형 사이의 작별 인사도 아니었다. 그것은 몇 달, 어쩌면 몇 년간의 비밀을 암시하는 느리고 은밀한 키스였다. 내가 너무 믿어서 보지 못했던 비밀들. 창틀을 쥔 내 손이 떨렸다. 복부에 수술용 스테이플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복부 깊숙한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보냈지만 그것은 내 가슴을 찢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3일 전 나는 간에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대에 올랐다. 지우는 수술 전 준비실에서 내 손을 잡고 깨어나면 기다리고 있겠다고 속삭였다. 서아는 내가 회복하는 동안 돌봐주겠다며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다. 이제야 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 자원해서 돕고 싶어 했는지 이해했다. 아래에서 그들은 떨어졌지만 테이블 위로 그들의 손은 여전히 얽혀 있었다. 서아는 지훈이 한 말에 고개를 뒤로 젖히고 웃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모두를 매료시켰던 그 음악 같은 웃음소리, 고등학교 때 내 첫 남자친구를 훔쳐갔던 바로 그 웃음소리. 그때 그녀는 단지 오해였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가 아니었다. 나는 차가운 유리에 얼굴을 대고 지훈이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바닥에 원을 그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몸짓은 너무나 익숙해서 속이 메스꺼웠다. 우리가 12년 전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가 내게 하던 행동이었다. 그가 청혼했을 때, 내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공황 발작을 일으켰을 때,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초췌한 눈에 기름진 머리를 아무렇게나 틀어올린 창백한 모습이었다. 병원복은 누구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지 않지만 나는 내 자신의 유령처럼 보였다. 반면 서아는 이 거리에서도 빛나 보였다.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이 식당 조명을 받아 빛났고 작년 크리스마스에 내가 사준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 아이러니가 나를 아프게 찔렀다.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던 나를 방해했다. 강서윤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최 간호사가 작은 종이컵에 담긴 알약과 물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50대의 친절한 눈과 침착한 손길을 가진 분으로 수술 후 몇 시간마다 나를 확인해 주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약과 물을 놓으며 물었다. 나는 창문에서 고개를 돌려 억지로 무표정한 얼굴을 지었다. 좋아요. 훨씬 좋아졌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수술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신체적인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망가진 것은 다른 모든 것이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남편분과 동생분이 정말 헌신적이시더군요. 교대로 곁을 지켜주시고 가족이 힘든 시기에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목이 메어왔다. 네, 아름답죠. 최 간호사는 날씨와 병원 7층에 새로 생긴 정원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 생체 신호를 확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대꾸를 했지만 내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그들은 내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어리석다고 생각했을까? 그들은 내가 합병증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개적으로 함께할 계획이었을까? 종양은 양성이었고 정말 다행이었다.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48시간 동안 우리 모두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나는 지훈이 얼마나 상심했는지 내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다. 그것이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일까? 최 간호사가 나간 후 나는 기계식 병원 침대에 앉아 천장 타일을 응시하며 그들의 배신의 크기를 가늠하려 애썼다. 지훈은 단순히 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내 사업 파트너였다. 우리는 5년 전 강앤박 마케팅 솔루션을 맨손으로 시작해 수익을 내기 위해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회사의 자산 가치는 거의 20억 원에 달했다. 서아는 단순히 내 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내가 암 진단을 받을 뻔했을 때 전화했던 사람. 내가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것을 도와준 사람. 그녀가 지금 몰래 키스하고 있는 남자와의 결혼식에서 내 들러리를 서준 사람. 내 휴대폰이 지훈에게서 온 문자로 진동했다. 서아랑 커피 마시고 있어. 곧 갈게. 사랑해. 그 말들의 무심한 잔인함이 내 혈관에 얼음을 흘려보냈다. 나는 메시지를 스크린샷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열어 창문을 통해 그들의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앉아 있었고 이제 서아는 지훈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그의 허벅지 위에 놓여 있었다. 나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증거가 필요했고 가장 중요하게는 계획이 필요했다. 이후 2시간 동안 나는 간헐적으로 창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상호작용을 기록했다. 그들은 조심하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나는 21층 위에서 약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들은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같은 접시에 음식을 나눠 먹었으며 한 번은 지훈이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귓속말을 하자 그녀가 얼굴을 붉혔다. 그들이 마침내 내 병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따로 들어왔다. 서아가 먼저 들어왔고 그녀의 뺨은 추위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붉어져 있었다. 언니 몸은 좀 어때? 그녀는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20분 전 내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바로 그 손이었다. 피곤해. 내가 말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다리 좀 폈어. 여긴 너무 답답해서. 그녀는 내 손가락을 꽉 쥐었다. 지훈 씨는 업무 전화 좀 하고 온대. 또 다른 거짓말. 나는 그가 개인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봤지 업무용 폰이 아니었다. 몇 분 후 지훈이 커피 2잔을 들고 문가에 나타났다. 그는 서아에게 한 잔을 건넸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손가락이 스쳤다. 아주 작은 몸짓이었지만 친밀함이 가득했다. 서윤아. 그는 몸을 숙여 내 이마에 키스했다. 그의 입술이 내 피부에 차갑게 느껴졌다. 오늘 안색이 더 좋아 보이네.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나는 그의 얼굴에서 기만의 흔적을 찾으며 그를 살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내 시선을 마주했다. 이 교수님이 내일 퇴원할 수 있을지도 모른대. 정말 잘 됐다. 그는 다른 방문객 의자에 앉았다. 서아가 일주일 더 머물면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던데 언니만 괜찮다면. 서아가 재빨리 덧붙였다. 언니가 독립적인 거 알지만 독립적이라고? 마치 내게 남은 것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정말 고맙지. 너희 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들은 아주 짧게 시선을 교환했다. 내가 유심히 보지 않았다면 놓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제 보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남은 오후는 억지스러운 평범함의 안개 속에서 흘러갔다. 그들은 교대로 내 곁에 앉아 있었고 내가 읽지 않을 잡지를 가져다 주었으며 부산의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서아의 직장 생활과 지훈이 최근 진행 중인 한 고급 호텔 체인의 마케팅 캠페인에 대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나는 모든 말, 모든 몸짓, 모든 미세한 표정을 분석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그들은 내 등 뒤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까? 언제 위로가 감정적 친밀함으로 변했을까? 언제 감정적 친밀함이 육체적인 것이 되었을까? 6개월 전 우리의 마지막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가 떠올랐다. 지훈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정신이 팔려 보였다. 나는 중요한 계약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이제와 생각하니 내가 남편과 다시 연결되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내 동생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의심이 들었다. 그날 밤 방문 시간이 끝나고 그들이 우리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간 후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김민준 변호사는 우리 회사의 계약과 내 유언장을 처리해 주었다. 그는 신중하고 철저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심야 긴급 전화에 응답해 주었다. 강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수술 소식 들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나는 비밀스럽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그들을 함께 본 것, 거짓말, 그들의 불륜 기간에 대한 나의 의심까지. 김 변호사는 가끔 메모를 하며 조용히 들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알고 싶습니다. 나는 말을 마쳤다. 이혼, 사업, 모든 것에 대해서요. 두 분의 재산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므로 일반적으로 50대 50으로 분할됩니다. 하지만 외도와 기만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특히 두 분이 함께 일군 사업체에 관해서는 더 유리한 분할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어떤 종류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사진, 문자, 이메일, 증인 진술, 통화 기록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호텔 숙박이나 선물 구입을 보여주는 신용카드 내역서도요. 문서화된 증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나는 병원 창문 너머로 찍은 사진들을 떠올렸다. 시작에 불과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만약 그들이 이 일을 오랫동안 계획해 왔다면
자산을 숨기거나 회사 재무를 조작하려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얼마나 신속하게요? 원하신다면 내일이라도 회사 계좌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주요 재정적 이동도 막을 수 있죠. 머리가 어지러웠다. 12시간 전만 해도 내 가장 큰 걱정은 수술해서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이혼과 자산 보호 전략을 짜고 있었다. 생각 좀 해볼게요. 내가 말했다. 증거를 좀 더 모아야겠어요. 조심하십시오, 강 대표님. 만약 그들이 대표님이 안다는 것을 의심하면 그들의 계획을 서두를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어둠 속에서 병원의 밤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다. 기계가 삐소리를 내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간호사실에서 멀리 들려오는 대화 소리. 내 몸은 치유되고 있었지만 내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증거가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배신의 크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내 주치의인 이 교수님이 퇴원 서류와 자택 요양 지침을 가지고 왔다. 지훈과 서하는 근처를 맴돌며 진통제와 후속 진료에 대해 질문했다. 그들은 헌신적인 남편과 다정한 동생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첫 주 동안은 일상활동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교수님이 설명했다. 5kg 이상 물건 들기, 운전, 격렬한 활동은 금물입니다. 제가 재택근무를 할 겁니다. 지훈이 말했다. 그리고 서하도 돕기 위해 머물기로 했고요. 그들에게는 참 편리한 일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어색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았고 지훈이 운전했으며 서하는 뒷좌석에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그녀는 공항에서 차를 빌렸다고 언급했는데 지훈이 일하는 동안 심부름을 가거나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위해 각자 이동수단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리라. 우리 집은 서초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내가 수년간 가꾼 정원이 있는 멋진 집으로 모습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알고 나니 그곳은 오염된 느낌이었다. 내가 출장 갔을 때 서하는 몇 번이나 여기에 왔을까? 이 방들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그들은 나를 거실의 베개와 담요로 편안하게 눕혀주고 내 안위를 살폈다. 서하는 차를 끓였고 지우는 내 노트북과 휴대폰 충전기를 손이 닿는 곳에 가져다 주었다. 클라이언트 이메일 좀 확인해야겠어. 내가 말했다. 정말 괜찮겠어? 지훈이 눈살을 찌푸렸다. 이제 막 병원에서 나왔잖아. 몇 분만. 중요한 일이 누락되는 건 싫어서. 그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무리하지 마. 그들이 나를 혼자 두고 지우는 서재로, 서하는 짐을 풀러 손님 방으로 가자마자 나는 노트북을 열고 기억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날짜, 대화, 이상한 행동, 설명되지 않는 부재. 나는 비공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병원 창문에서 찍은 사진들을 나에게 보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필요하면서도 역겨운 일을 했다. 우리 공유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했다. 그 소프트웨어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지만 바람 피우는 배우자를 추적하는데도 똑같이 효과적일 것이었다. 그것은 키 입력을 기록하고 스크린샷을 찍고 모든 통신을 감시할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불륜을 조율하고 있다면 나는 증거를 갖게 될 것이었다. 나는 또한 몇 달 전 업무회의용으로 온라인 주문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작은 녹음 장치를 거실 책장에 숨겨두었다. 그것은 음성 인식 기능이 있었고 최대 8시간까지 녹음할 수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정보를 수집하면서 회복 중인 환자 역할을 했다. 나는 집 다른 곳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낮잠 자는 척했다. 감시 장비에서 멀어질 수 있는 활동을 피하기 위해 피곤한 척했다. 드러난 그림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다. 스파이웨어를 통해 나는 그들이 24시간 후에 대화가 삭제된다는 메시징 앱을 통해 소통해 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스크린샷은 그들의 기만의 범위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것을 포착했다. 그들은 1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고 서하가 우연히 같은 도시에 있었던 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시작되었다. 메시지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노골적이었다. 그들은 함께할 미래에 대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는지, 하지만 서로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우는 심지어 부산에 있는 아파트까지 알아보고 있었다. 녹음 장치는 내 피를 차갑게 만드는 대화를 포착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내가 위층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할 때였다.
언니가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 서아가 말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지훈이 대답했다. 진통제 맞고 있고 아직 큰 수술에서 회복 중이잖아.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냥 이 타이밍이 너무 끔찍해. 만약 수술이 잘못되었더라면 어떡해? 하지만 그러지 않았잖아. 그리고 우리 인생을 계속 미룰 수는 없어. 우린 이걸 1년 넘게 숨겨왔어. 그래서 계획이 뭐야? 언제 말할 건데? 긴 침묵. 언니가 완전히 회복한 후에 아마 몇 주 뒤에 앉아서 우리가 사랑에 빠졌고 계획된 게 아니었고 가능한 한 성숙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설명해야지. 성숙하게? 마치 남편과 여동생이 1년 넘게 당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성숙한 방법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사업은 어떡하고? 서아가 물었다. 해결책을 찾아야지. 언니가 내 지분을 사거나 아니면 회사를 팔아서 수익을 나누거나. 그들은 이미 내 인생을 마치 유산처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최악의 부분은 3일 후에 내가 그들이 내 건강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엿들었을 때였다. 언니가 죽었으면 우리가 모든 걸 고백해야 했을까봐 무서웠어. 죄책감이 날 미치게 했지. 지훈이 말했다. 나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더 쉬웠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서아가 말했다. 서아야. 끔찍한 생각인 거 알아. 하지만 상상해봐. 우리가 언니를 상처 주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함께 할 수 있었다면.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알아. 하지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 그들은 실제로 내 죽음이 그들의 관계에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날 밤 남편이 평화롭게 잠든 옆 침대에 누워 나는 결심을 내렸다. 깨끗한 이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공개적인 망신만으로도 부족했다. 그들은 그들의 배신의 잔인함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는 사업체부터 시작했다. 강앤방 마케팅 솔루션은 몇몇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우리가 2년 동안 공들여온 고급 호텔 체인인 헤리티지 호텔도 있었다. 계약은 연간 8억 원의 가치가 있었고 우리는 2주 후에 최종 캠페인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나는 캠페인의 주요 크리에이티브 담당자였지만 지훈이 고객 관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가 몰랐던 것은 내가 비밀리에 헤리티지 호텔 CEO의 딸이자 마케팅 이사인 최서연 이사와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었다. 최 이사와 나는 남성 중심적인 업계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공통된 경험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구식 태도와 회사의 이미지를 현대화하려는 자신의 바람에 대한 고민을 내게 털어놓았다. 나는 지훈과 서아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서재에서 그녀에게 전화했다. 강 대표님, 몸은 좀 어떠세요? 지훈 씨한테 수술했다고 들었어요. 덕분에 훨씬 좋아졌어요, 최 이사님. 저희의 업무 관계에 대해 비밀스럽게 상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시죠? 나는 불륜에 대해, 임박한 이혼에 대해, 그리고 지훈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의 전문성을 유지할 능력에 대한 나의 우려에 대해 그녀에게 말했다. 헤리티지 캠페인은 제가 직접 완료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저희 회사와 일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이해합니다. 최 이사는 한동안 조용했다. 사실 이걸로 몇 가지 설명이 되네요. 지훈 씨가 최근 몇 번의 회의에서 정신이 팔려 보였고 그가 제시한 자료에도 일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사님께서 저와 직접 일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일주일 안에 완전한 캠페인 제안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이전 작업만큼 훌륭하다면 대표님과 독점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훈 씨 문제는요? 그 대화는 제가 걱정하도록 두세요. 다음 날, 나는 다른 주요 고객사들과 회의를 잡았다. 주말까지 나는 5개의 가장 큰 고객사 중 4곳과 이혼 후 나와 독점적으로 일하기로 하는 계약을 확보했다. 5번째 고객사는 안타깝게도 지훈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그와 함께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사업 수익의 80%를 잃는 것은 그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었다. 2단계는 그들의 개인적인 평판을 겨냥했다. 스파이웨어를 통해 나는 그들이 다음 주말에 함께 자선 갈라에 참석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훈은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위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고 서아는 내가 아직 회복 중이라 내 대리인으로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갈라는 우리 도시의 주요 사교 행사로 재계 지도자, 정치인, 사교계 명사들이 참석했다. 그것은 그들의 공개적인 망신을 위한 완벽한 장소가 될 것이었다. 나는 행사 주최자인 여러 자선위원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박 여사에게 연락했다. 박 여사님, 상의드릴 다소 민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나는 불륜에 대해 그리고 서아가 내 대리인이라는 허울을 쓰고
그들이 함께 갈라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내 우려를 설명했다. 정말 파렴치하군요. 박 여사가 말했다. 자선 활동을 그들의 불륜을 덮는 데 이용하다니.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진짜 상황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걱정 말아요, 강 대표. 내가 조용히 처리할게요. 박 여사가 생각하는 조용히는 환영사도 중 오늘 참석해주신 아주 특별한 커플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는 아내인 강서윤 대표님이 자택에서 요양하는 동안 파트너인 강서아 양과 함께 참석한 박지훈 대표님도 계십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이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선단체의 웹사이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만족감이 점점 커졌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아직 남아있었다. 나는 최후의 핵옵션을 아껴두고 있었다. 서아의 경력. 내 동생은 가족 가치와 윤리적 경영을 자랑하는 부산의 명망 높은 디자인 회사에서 시니어 디자이너로 일했다. 그 회사는 직업적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의 행실이 회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직원을 좋게 보지 않았다. 나는 조사를 마쳤다. 서아의 상사인 윤혜진 팀장은 청렴함으로 경력을 쌓았고, 직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드라마에 대해 인내심이 거의 없는 여성이었다. 나는 윤 팀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수집한 증거 일부를 첨부한 정중하게 작성된 이메일을 보냈다. 나는 그것을 예의상의 통보 형식으로 꾸몄다. 서아가 회사 시간과 자원을 이용해 불륜을 조율했기 때문에 스파이웨어는 근무 시간 중 보낸 수많은 개인적인 전화와 메시지를 드러냈다. 나는 그녀의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귀사의 평판에 반영될 경우를 대비하여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썼다. 윤 팀장의 반응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서아는 24시간 안에 해고되었다. 마지막 단계는 인내와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했다. 지훈과 서아는 다음 주말에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들의 녹음된 대화와 가로챈 메시지를 통해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사랑에 빠졌고 타이밍에 대해 미안하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성숙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전체 대본을 계획해 두었다. 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금요일 오후 나는 김민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상의했던 모든 것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확실해요. 토요일 아침. 지훈이 헬스장에 가고 서아가 커피를 사러 간 사이 나는 거실을 무대처럼 꾸몄다. 노트북을 비공개 소셜 미디어 계정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하도록 설정하고 여러 각도를 위해 카메라를 배치했으며 녹음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손님 몇 명도 초대했다. 지훈과 서아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내가 노트북을 열고 소파에 차분하게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지훈의 형인 정우 씨와 우리 공동의 친구인 미나와 철수가 함께 있었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지훈과 서아가 모두에게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게 다 뭐야? 지훈이 혼란스럽고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앉아. 나는 상냥하게 말했다. 두 사람 다 너희의 큰 발표를 위해 가족과 친구들이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지만 반대편 소파에 앉았다. 언니, 무슨 발표? 서아가 물었다. 이번 주말에 하려고 계획했던 거. 너희 관계에 대한 거 말이야.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훈이 힘없이 말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돌렸다. 화면에는 사진, 스크린샷, 오디오 파일로 가득 찬 폴더가 표시되었다. 지난 2주 동안 수술에서 회복하고 있었어.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생각하고 관찰하고 기록할 시간이 아주 많았지. 나는 첫 번째 사진을 클릭했다. 병원 창문에서 찍은 그들이 구내식당에서 키스하는 사진이었다. 어머니가 숨을 헐떡였다. 미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정우 씨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동생을 쳐다보았다. 이건 내 수술 3일 후에 찍은 거야. 나는 말을 이었다. 내가 쉬고 회복해야 하는 동안, 내 남편과 동생이 나를 돌봐주고 있다고 믿고 있는 동안에. 언니 제발, 우리가 설명하게 해줘. 서아가 말을 시작했다. 오, 너희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 나는 다음 파일을 클릭했다. 그들의 노골적인 메시지 중 하나의 스크린샷이었다. 이건 너희가 쓴다는 사라지는 메시지 앱에서 온 거야. 그 앱들이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 알았니? 빠르기만 하면 뭐든지 스크린샷 할 수 있거든? 나에게는 몇 시간 분량의 증거가 있었다. 사진, 메시지, 녹음된 대화, 호텔 숙박과 선물을 보여주는 금융기록.
나는 심지어 지훈이 우리 회사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들의 데이트 비용 일부를 지불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1년 3개월. 나는 내 노트에서 읽으며 말했다. 이게 계속된 기간이야. 1년 3개월간의 거짓말, 기만, 그리고 배신. 우리가 함께 사업을 일구는 동안, 지훈아. 네가 우리 5주년 결혼기념일 파티 계획을 돕는 동안, 서아야. 우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지훈이 절박하게 말했다. 우린 싸우려고 했지만, 하지만 너희의 행복이 내 안녕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지. 내가 말을 마쳤다. 너희는 1년 넘게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정직한 대화보다 낫다고 결정했어. 너희는 내 위급한 건강 상태를 너희 불륜의 핑계로 사용하는 것이 용납된다고 결정했어. 나는 그들이 내 죽음이 자신들의 관계에 더 쉬울 것이라고 논의하는 오디오 녹음을 틀었다. 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버지는 서아에게 소리치기 시작했고 미나는 울고 있었다. 정우 씨는 동생의 얼굴을 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나는 혼란 속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지훈 씨,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받게 될 거야. 이 집은 내가 갖고 사업 자산의 80%와 우리 공동계좌 대부분도 내가 가질 거야. 내 변호사는 당신의 간통과 회사, 자금 남용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럴 순 없어. 그가 항의했다. 할 수 있고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주요 고객사 대부분이 앞으로 나와 독점적으로 일하기로 결정했다는 것도 알게 될 거야. 서아는 이제 흐느끼고 있었다. 언니 제발, 나 언니 동생이잖아. 넌 내 동생이었지. 내가 정정했다. 이제 넌 실업자야. 윤혜진 팀장님이 안부 전하더라. 아, 그리고 너 해고된 거 내가 한 짓이야. 내 상사에게 내 불륜 증거를 보냈거든. 네가 유부남과 개인적인 만남을 조율하기 위해 회사 시간과 자원을 사용했다는 증거까지 포함해서 그분은 네 행동이 회사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끼셨대. 나는 일어섰다. 수술 부위가 약간 당겨 소파에 몸을 기댔다. 너희는 둘 다 선택을 했어. 내가 말했다. 정직 대신 기만을, 충성 대신 이기심을 선택했지.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을 배신하기로 선택했어. 이제 너희는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게 될 거야. 이건 미친 짓이야. 지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 일로 우리 인생을 망칠 순 없어. 내가 망치는 게 아니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단지 너희가 이미 저지른 일을 드러낼 뿐이야. 네 불륜이 네 결혼 생활을 망쳤어. 지훈아. 내 거짓말이 우리 사업 파트너십을 망쳤고 내 배신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서아야. 나는 단지 모두가 진실을 알게 하는 것뿐이야. 그 후 모임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훈은 열쇠와 지갑만 챙겨 뛰쳐나갔다. 서아는 눈물로 사과하려 했지만 나는 들을 관심이 없었다. 부모님은 너무나 부끄럽고 화가 나서 그녀를 집에 머물게 할 수 없어 호텔로 데려갔다. 정우 씨는 모두가 떠난 후에도 남아있었다. 미안하다 재수 씨. 그가 말했다. 정말 몰랐어. 알았더라면.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지지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뭐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 뭐든. 나는 그의 제안을 고려했다. 정우 씨는 사설 탐정이었다. 내가 스파이웨어와 녹음 장비에 대해 알았던 것도 그 덕분이었다.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들에 관해 밝힐 마지막 못은 2주 후에 도착했다. 정우 씨가 그들의 재정 상태를 파헤친 결과 그들이 몇 달 동안 함께할 미래를 계획해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훈은 비밀리에 부산의 은행 계좌를 개설했고 서아는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온라인으로 물색하고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들이 우리 회사의 독점적인 고객 정보와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이용해 부산의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차리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는 것이었다. 산업 스파이 행위 및 지적재산권 도용은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모두 수반했다. 나는 그들을 고소했다. 그 재판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지역 경제신문의 헤드라인은 지역 사업가, 남편의 불륜 발견 후 정교한 기만 행위 폭로라고 쓰여 있었다. 그 이야기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가족의 배신, 기업 스파이 행위, 도난당한 사업 비밀, 그리고 극적인 공개 대결. 지훈은 절도 혐의가 공개되자 남은 고객들을 모두 잃었다. 자기 회사에서 훔치는 사람과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6개월 만에 파산을 선언해야 했다. 서아는 해고와 그 배우 사정에 대한 소문이 퍼진 후 자신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디자인 업계는 좁았고 평판이 중요했다. 그녀는 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갔고 부모님은 그녀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비밀의 흥분과 금지된 사랑의 스릴이 없어진 후 그들은 사실상 공통점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법적 절차, 재정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의 스트레스가 그들을 덮쳤다. 그들은 불륜이 폭로된 지 8개월 만에 서로를 탓하며 험악하게 헤어졌다. 나는 내 삶을 한 조각 한 조각 다시 세웠다. 강앤박 마케팅 솔루션은 그냥 SY 마케팅이 되었고 나의 단독 소유하에 번창했다. 헤리티지 호텔 계약은 3개의 다른 고급 호텔 고객사를 더 유치하게 했고 나의 청렴함에 대한 명성은 실제로 내 사업 전망을 향상시켰다. 나는 나쁜 기억이 너무 많은 집을 팔고 원할 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딸린 작은 집을 샀다. 정원은 작아졌지만 온전히 내 것이었다. 수술 후 신체적 회복은 2달 안에 완료되었다. 감정적 회복은 더 오래 걸렸지만 복수가 놀라울 정도로 치료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는 깊은 만족감이 있었다. 1년 후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심각한 것은 아니었고 내 이전 삶과 아무 관련 없는 남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는 정도였다. 다시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지후는 다른 도시의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서아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전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배신 속에서 지속적인 행복을 찾지 못했다. 가끔 사람들은 내가 이 상황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후회하는지, 내가 너무 심했는지, 아니면 조용히 이혼 소송을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대답은 아니오다. 그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게 상처를 줄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그들은 매일 내 얼굴에 거짓말을 하면서 함께할 미래를 계획했다. 그들은 헌신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내 위급한 건강 상태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기회로 이용했다. 벌은 죄에 합당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들의 몰락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강서윤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나는 다시는 사업 파트너나 연인이 나에게 불성실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 그 이야기를 들었다. 두려움은 배신을 막는데 신뢰만큼이나 효과적일 수 있다. 나는 그 계획과 실행의 어두운 몇 주 동안 중요한 것을 배웠다. 나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했다. 나는 압박 속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감정을 분리하여 실제적인 행동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누군가 내 인생을 파괴하려 할 때 맞서 싸울 수 있었다. 그날 수술실에 들어갔던 여자는 순진할 정도로 사람을 잘 믿었다. 수술실에서 나온 여자는 더 날카롭고 더 신중하며 누구의 희생자가 되기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용히 배신을 받아들일 사람, 너무 상심하거나 약해서 효과적으로 싸우지 못할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그리고 그 실수는 그들이 나를 배신함으로써 얻으려 했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 결국 그들의 분류는 14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나의 복수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